스페이스X, 우주를 좋아하신다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친숙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스페이스X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능을 가진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린 것이죠. 이름은 스타쉽, 행성과 한 우주선으로 개발된 다목적 초대형 우주 발사체입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선인 만큼 그 크기부터 굉장합니다. 나사의 우주왕복선은 56m,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인 팰컨 9과 팰컨 헤비가 70m, 하지만 스타쉽은 무려 120m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높이 70m, 지름 9m의 1단 로켓 부스터 슈퍼 헤비와 높이 50m, 지름 9m의 2단계 로켓 스타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m라고 말씀드리면 가늠이 잘 되시지 않겠지만 대략 40층 빌딩 높이와 비슷합니다. 즉 40층 빌딩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것이죠. 거대한 크기만큼 엔진도 엄청납니다. 스타쉽의 밑부분에는 스페이스X에서 10년간 개발한 고효율 랩터 엔진이 들어있는데요. 기존의 우주 발사체들은 액체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안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조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가 절감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엔진을 개발합니다. 그 결과 메탄과 산소를 사용하는 랩터 엔진이 탄생한 것이죠. 랩터 엔진의 낮은 생산 비용도 놀랍지만 화성 이주까지 생각하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화성 이주 초기는 열악한 환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설비가 필요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연료가 떨어지는 등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랩터 엔진은 메탄과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성에서 재료를 수급해 재구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타쉽의 엔진을 알아봤는데요. 슈퍼헤비의 엔진도 놀랍습니다. 70m의 슈퍼헤비 밑에는 동일한 액체 메탄을 사용하는 33개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추력은 총 7,590톤, 얼마 전 발사했던 대한민국 누리호 1단 엔진 추력이 300톤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추진력인 것인데요. 여기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스템과 연료가스가 배출되는 시스템을 간단한 구조로 설계 및 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타쉽의 실제 발사 장면을 함께 보시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굉음을 올리며 스타쉽이 지상을 박차고 나갑니다. 지금 빛을 발하는 엔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3개의 슈퍼헤비 엔진입니다. (7,590톤의) 추력으로 120m 높이의 발사체를 하늘로 띄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꺼졌던 3개의 엔진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1개의 엔진이 더 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의 추력이 발사체에 골고루 퍼지지 못합니다. 속력이 800km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엔진은 총 6개가 꺼졌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최대 동압점에 도달했습니다. 여전히 엔진 6개는 꺼진 상태에서 목표했던 속력에는 미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목표했던 고도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발사 후 2분 20초를 약간 넘긴 시점, 스타쉽이 방향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발사 후 4분이 가까워지는 시점, 스타쉽은 더 빠르게 회전하더니 급기야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지켜보고 있던 스페이스X의 임직원들은 환호하고 상황실에 있는 일론 머스크도 전혀 어둡지 않은 표정입니다. 로켓이 터졌는데 왜 환호를 하는 걸까요? 애초에 스타쉽의 목표가 최대 동압점 돌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동압점이란 대기권에서 비행하는 발사체 주변의 동압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로켓의 속력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속력의 제곱과 밀도의 곱이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이때가 최대 동합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발사체는 가장 큰 외력을 받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첫 비행이니만큼 이륙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으로 받고 최대 동합점을 돌파했다는 것을 대성공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페이스X는 공식 트위터에 분리 전에 예정되지 않은 급격한 분리 현상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스페이스X의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바랬던 완전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추진체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세계적인 우주항공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추진체 회수에 있습니다. 기존의 발사체들은 한 번 발사되고 쓰임이 끝나면 모두 폐기를 했는데 스페이스X는 발사체를 재활용해 비용을 절반 가까이 절약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스타쉽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발사 후 2단을 무사히 우주로 보내면 1단 슈퍼헤비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식인 것이죠. 이번 시험에서는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올해 안에 성공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물론 많은 과학자들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100여 명의 사람을 탑승시킬 수 있고 150톤을 운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수송선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인류의 화성 이주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구의 자원이 모두 고갈되거나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겪을 때 화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화성을 인류의 새로운 터전으로 삼으려는 것인데요. 가장 거대한 우주선을 만든 것도 모자라 그 우주선을 재활용하는 것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 화성 이주에까지 활용한다니 정말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알아보시죠. 스페이스X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2002년 설립됐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 나사와 ISS에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한 우주선과 발사체 개발 펀딩인 코츠, 즉 상용궤도 운송 서비스를 체결해 약 4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죠. 2008년에는 화물운송 본계약인 CRS를 체결해 12회 16억 달러의 물류비를 약속받고 2010년에는 드래곤이 재진입 후 회수까지 성공하면서 발사부터 귀환까지 모든 기술을 갖춘 최초의 민간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영화 아이언맨 속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로 이름을 알리며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게 회사 설립 후 8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에게도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6년 발사했던 펠컨 1호는 발사 25초 만에 바다로 추락하고 2007년에는 발사에 성공하지만 회전축 제어 장치 이상으로 추락하고 말죠. 몇 개월 뒤 세 번째 발사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그대로 날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일론 머스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스페이스X는 끝났다 생각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네 번째 발사를 준비하죠. 우주로 나가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일론 머스크는 펠컨 1호의 네 번째 발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펠컨 1호는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때를 회상하며 내 평생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런 집념이 빛을 발한 걸까요? 2008년 펠컨 1호를 성공시킨 이래로 스페이스X는 끝없는 성장을 거듭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꾸준히 로켓을 발사하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반하는 데 성공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우주 발사체는 발사 후 쓰임새가 끝나면 폐기하고 있었는데 일론은 이걸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수많은 시험과 도전 끝에 2015년 12월 펠컨 9호를 발사한 후 지상에 착륙시켜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단순히 외부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우주항공 기업으로 우뚝 선 것이죠. 일론은 수많은 실패를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스페이스X에 도전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켜 다행성중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어렸을 때 SF 장르를 보며 키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죠.
일론은 2029년까지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키워냈고 빠르게 기술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만큼 언젠간 다가올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스X의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계속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우주선에 100명 이상을 태운다는 점입니다. 화성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적어도 몇 년은 화성 개척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100명의 승객이 지불하는 티켓값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요. 결국 탑승 인원과 발사 횟수를 늘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과거 냉전 시기 정부에서 지원이 끊기자 모든 우주 사업이 중단됐던 일을 예로 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주기는 2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자전과 공전을 하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맞춰 최대한 많은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만큼의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우주는 지구에 비해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고작 600여 명의 우주 비행사만 있는 현실에서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스타쉽의 역사적인 발사 순간과 스페이스X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를 사랑하는 저마저도 과거에는 스페이스X의 목표가 허황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그들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를 보며 인간이 정말 화성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9년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앞으로 기껏해야 6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인류는 정말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궁금증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네요.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